전립선 관리 1. 특정 음식 섭취를 피하세요. 2. 특정 음식 섭취를 피하세요. 3.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세요. 여름이 오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립선 질환 환자들이 다시 걱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더운 날씨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 소변이 농축되고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고 차가운 음료나 맥주를 마시기 때문에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면 재발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질환 환자를 위한 여름철 건강 관리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1. 음식을 먹지 마세요. 2. 전립선 부위를 만지지 마세요. 3. 예방 조치를 취하세요. 이 지침들을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세요. 1. 먹지 마세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철 식단 관리입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를 열고 시원한 맥주와 함께 가재를 즐기는데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나면 다음날 잦은 배뇨, 배뇨통, 골반 불편감 등을 경험하거나 기존 질환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은 전립선을 자극하여 혈관 확장, 우혈, 부종을 유발하고 기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전립선암 재발 환자의 약 30%가 재발 전 일주일 이내에 매운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아무리 덥거나 매운 음식이 아무리 먹고 싶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담백한 식단이 전립선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피해야 할 2가지. 이 2가지는 당신의 상태를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술과 담배입니다. 특히 맥주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얼음처럼 차가운 맥주를 물처럼 마시지만 알코올은 전립선의 혈관을 확장시켜 오열을 유발하고 전립선 비대증과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은 전립선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쳐 골반 우려를 증가시키고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장기간 흡연하는 전립선암 환자의 재발률은 비흡연자보다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술이나 담배의 종류에 관계없이 여름에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장시간 앉아있는 것과 소변을 참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이 켜진 방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때로는 하루 종일 머물기도 합니다. 소변을 보러 일어나기 귀찮아서 소변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립선에 이중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전립선이 압박되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소변을 참으면 소변이 전립선으로 역류하여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에어컨이 켜진 방이 아무리 쾌적하더라도 1시간에 몇 분씩 일어나서 움직이고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소변을 봐야 합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주의해야 할 3가지. 다음 3가지 요인은 재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추위를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에 에어컨 온도를 매우 낮게 설정하여 배에 직접 바람이 닿도록 합니다. 그러나 전립선은 추위에 민감하여 추위를 느끼면 전립선 근육이 수축하여 배뇨 불편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하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잠을 잘 때는 배를 덮어 전립선이 에어컨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탈수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을 빠르게 잃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되어 유해 물질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전립선을 자극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 환자는 여름철에 하루에 최소 1500에서 2000ml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될까 봐 물 마시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소변을 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출 시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소변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을 참으면 소변이 역류할 뿐만 아니라 방광이 과도하게 차서 전립선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때 소변을 보고 절대 참지 마세요. 만성 전립선염을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만성 전립선염 환자의 경우 여름철 생활 습관 관리 외에도 컨디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임상에서는 배뇨 불편감 완화를 위한 알파 수용체 차단제, 급성 감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 그리고 장기적인 컨디션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한 이뇨 및 항염증 효과가 있는 한약 처방 등 다양한 컨디션 관리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립선 질환은 30%의 치료와 70%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은 전립선 질환 발병률이 높은 시기이지만 1. 먹지 마세요. 2. 만지지 마세요. 3. 예방하세요. 라는 9가지 수칙을 기억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변을 참지 않는다면 재발 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면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혼자서 버티려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립선염 환자에게 가장 해로운 5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쉽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랫배 팽만감이나 배뇨 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온라인에서 자가치료법을 찾아보곤 합니다. 사실 많은 전립선 문제는 장시간 앉아있거나 운동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몇 가지 올바른 운동을 하면 국소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올열과 불편함이 완화되어 무턱대고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조사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의 60% 이상이 다양한 정도의 하부 요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로 인한 전립선 우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우열과 염증의 악순환을 효과적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염 환자에게 적합한 하루 5분이면 충분하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5가지 운동을 소개합니다. 운동 1. 케겔 운동은 전립선에 내부 마사지 효과를 줍니다. 이 운동은 전립선 질환 환자에게 의료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핵심 기능은 골반저근을 강화하여 전립선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특수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장시간 앉아있으면 체중이 회음부를 압박하여 전립선 내 모세혈관이 수축되고 혈류가 차단되어 신진대사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점차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골반강 안에 보조 펌프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마다 정맥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제거하며 전립선에 신선한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 1단계 골반저근을 찾아보세요. 다음에 소변을 볼 때 소변의 흐름을 갑자기 멈춰보세요. 이때 소변을 멈추는 힘이 골반저근에서 나옵니다. 이때 느껴지는 수축감을 기억해 두세요. 2단계 방광을 비우세요. 서 있거나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집중력을 높이고 항문과 요도를 천천히 수축시키면서 마치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항문과 요도가 위쪽과 안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3단계. 근육을 최고점까지 수축시킨 후 5에서 10초간 유지하고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듯이 천천히 10초간 완전히 이완합니다. 세트당 15에서 20회 반복하고 하루에 3, 4세트 실시합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엉덩이 근육을 빠르게 조일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운동은 표면 둔부 근육만 자극할 뿐, 심부 골반저근은 효과적으로 자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근육 피로와 경련을 유발하여 불편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 2. 스쿼트. 골반저근 강화 및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 스쿼트는 골반저근과 주변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국소 근력을 향상시키며 골반강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립선의 올열과 정체를 줄이는 데 탁월한 하체 운동입니다. 올바른 자세,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게 선 다음 무릎이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유지하면서 천천히 쪼그려 앉습니다. 무릎이 발끝을 너무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이 될 때까지 쪼그려 앉은 후 3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하루에 3세트, 세트당 10에서 15회씩 실시하세요. 주의 사항, 스쿼트는 깊게 또는 무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가동 범위면 충분합니다.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핵심은 매일 연습하는 것입니다. 운동 3. 조깅이나 빠른 걸음은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부드럽게 촉진합니다. 일주일에 3에서 5회 중강도 조깅이나 빠른 걸음으로 걷기를 하면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골반 부위의 전립선 우려를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만성 전립선염 환자에게 이상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주의사항. 조깅할 때는 부드러운 운동화를 신고 공원의 고무 트랙이나 잔디밭에서 뛰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장시간 뛰는 것은 피하세요. 한 번에 약 30분 정도 운동하고 무리한 운동은 우려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과도한 운동은 삼가세요. 고강도 달리기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전립선 건강에 더 좋습니다. 운동 4. 수영. 부담 없이 전신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 수영은 몸이 수평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회음부에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 전립선 건강에 매우 좋은 전신 운동입니다. 동시에 전신 근육을 사용하고 골반 내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전립선염으로 인한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서 수영하는 것은 수온이 적절할 경우 근육을 이완시키고 만성 전립선염으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30분씩 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물속에서 걷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동 5. 산책하기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개선하는 편안한 방법입니다. 중강도 운동이 불편하거나 노년층에게 걷기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매일 식후 30분씩 걸으면 배변 활동을 촉진하고 변비로 인한 전립선 압박을 줄이며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로 인한 골반 경직과 우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걷기와 함께 케겔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전립선에 해로울 수 있는 특정 습관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변을 오랫동안 참지 마세요. 전립선이 이완될 수 있도록 1시간에 몇 분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물을 꼭 마시세요.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물 섭취량을 줄이지 마세요. 소변이 묽어지면 요로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술도 줄이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골반 혈관을 확장시켜 우려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시간 자전거 타기는 피하세요. 자전거 안장이 전립선을 직접 압박하여 불편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꼭 자전거를 타야 한다면 30분마다 멈춰서 휴식을 취하세요. 마지막으로 전립선 건강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운동은 효과를 보기 위해 꾸준히 해야 하며 간헐적인 운동으로는 눈에 띄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립선 질환은 잘못된 습관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이러한 간단한 운동을 습관화하면 불편함을 점차 완화하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 및 증상 개선을 위해 한방 처방인 이뇨 및 항염환을 복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전립선 관리를 시작하세요. 오늘 5분만 투자해서 움직여 보세요. 당신의 전립선이 당신의 꾸준한 노력에 감사할 것입니다. 노인에게 더 건강에 좋은 수면 자세는 옆으로 자는 자세, 바로 자는 자세, 아니면 엎드려 자는 자세일까요? 노년층에게 수면의 질은 매우 중요하며 수면 자세는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옆으로 자는 자세, 바로 누워 자는 자세, 엎드려 자는 자세 중 어떤 자세가 더 건강에 좋을까요? 이 질문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수면 자세의 특징과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흔히 볼 수 있는 수면 자세이며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과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심장이 더 높은 위치에 있어 압박을 받지 않으므로 간으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하여 간의 혈류 공급이 원활해지고 소화 및 영양소 대사가 촉진됩니다. 또한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기도가 막히지 않아 코골이 발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오른쪽으로 장시간 누워 자면 오른쪽 어깨와 팔에 압력이 가해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심장에 압력을 가해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등을 대고 자면 신체 모든 부위가 비교적 고르게 지지되고 척추가 자연스러운 생리적 상태를 유지하여 목과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등을 대고 자면 얼굴 근육이 이완되어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등을 대고 자면 혀뿌리가 뒤로 처져 기도를 막아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가슴을 압박하여 호흡과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경추와 요추에 상당한 압력을 가해 목과 허리 통증을 쉽게 유발합니다. 또한 엎드려 잘 때는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아 목 근육에 긴장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경추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엎드려 자는 자세는 노인에게 가장 건강에 해로운 수면 자세입니다. 노인의 수면 자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수면 자세 선택에는 신체 상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은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노인은 바로 누워 자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경추 또는 요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노인은 옆으로 눕거나 바로 누워 자는 등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선택하고 적절한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하여 몸을 잘 지지해야 합니다. 수면 환경 또한 수면 자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환경이 시끄러우면 노인들은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더 편안한 수면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트리스의 단단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단단한 매트리스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고 너무 부드러운 매트리스는 충분한 지지력을 제공하지 못하여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양질의 수면을 위해 중간 정도의 단단함을 가진 매트리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의 습관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어떤 노인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특정 수면 자세에 익숙해져 있어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수면 자세가 반드시 가장 건강한 자세는 아니지만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수면 자세를 점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건강한 수면 자세를 고르는 방법. 먼저,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수면 자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교적 건강하고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옆으로 눕거나 바로 누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 자세를 적절히 바꿔주면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는 것을 방지하여 신체적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수면 자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올바른 수면 용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베개의 높이는 적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을 대고 누웠을 때는 베개 높이가 주먹 높이 정도이고 옆으로 누웠을 때는 어깨 너비 정도입니다. 매트리스는 중간 정도의 단단함으로 몸을 잘 지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베개나 허리 지지 쿠션과 같은 수면 보조 용품을 사용하면 좋은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기르는 것은 건강한 수면 자세를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진한 차, 커피 또는 기타 자극적인 음료 섭취도 삼가세요. 조용하고 편안하며 어둡고 서늘한 침실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세요. 요약하자면 건강한 수면 자세를 선택하는 것은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옆으로 자는 자세, 바로 누워 자는 자세, 엎드려 자는 자세 중에서 옆으로 자는 자세와 바로 누워 자는 자세가 상대적으로 건강에 좋으며 엎드려 자는 자세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면 자세 선택은 개인의 신체 상태, 수면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습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수면 자세와 수면 용품을 선택하고 좋은 수면 습관을 기르면 노년층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 섭취량만 보고 췌장염 환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참고, 췌장염 환자는 물을 마신 후 5가지 비정상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췌장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극심한 복통과 견딜 수 없는 구토를 떠올리며 심지어는 온몸에 튜브가 꽂힌 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통보다 더 일찍 나타나는 미묘한 신호가 가장 평범한 일상 행동, 즉 물 마시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한 외과의사가 제게 40대 초반의 환자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그 환자는 6개월 넘게 상복부 팽만감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내시경 검사도 받고 위장약도 복용했지만 증상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복부가 격렬하게 뒤틀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멈출 수 없는 설사가 시작되었는데 그의 변은 마치 물 표면에 떠있는 기름층과 같았다. 그 발작 이후 그는 중환자실을 떠나지 못했다. 췌장의 가장 잔인한 점은 염증이 생겨도 반드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물을 마실 때마다 미묘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정상적인 췌장은 하루에 1리터 이상의 췌액을 분비하는데 이 췌액에는 지방, 단백질, 전분을 분해하는 데 특화된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급성 또는 만성염증이 발생하면 췌관이 막히거나 췌장 조직이 섬유화되어 장으로 들어가야 할 소화효소가 췌장에 갇혀 스스로를 소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는 물을 마신 후 극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마신 후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이상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을 마신 직후 상복부가 팽만되거나 통증, 심지어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위와 십이지장에 도달하면 장에서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도록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동시에 담낭과 췌장에 활성화 신호를 보냅니다. 건강한 췌장은 이 신호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췌액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기거나 부어오르거나 흉터가 있는 췌장은 마치 꽉 짠 수도관과 같습니다. 췌장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압력이 갑자기 상승하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임상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식후통의 변형으로 불리는데 통증 유발점이 식사에서 물 한 잔으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두 번째 이상 증상은 좀 더 미묘하지만 더 흔합니다. 물을 마신 후 배가 너무 부풀어 오르고 마치 풍선이 배 안에 가득 찬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췌장액은 위산을 중화시키고 장으로 들어가 소화를 돕습니다. 그러나 췌장 기능이 손상되어 췌장액 분비가 심각하게 부족해지면 소량의 음식물 찌꺼기와 섞인 수분이 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발효되어 다량의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 때문에 만성 췌장염 환자들은 초기에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문제가 위가 아니라 위 뒤쪽에 숨겨진 췌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상 증상은 특정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물을 마신 후 변이 기름지고 물에 잘 내려가지 않으며 때로는 물 표면에 기름막이 보이는 지방변증입니다. 이는 정상인에게서는 거의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췌장이 충분한 리파아제를 분비하지 못하게 되면 물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여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그대로 배출되게 합니다. 만약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설사가 나고 변이 하얗고 윤기가 나며 변기에 달라붙어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췌장에 이상이 생긴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상 증상은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신 후 메스꺼움을 느끼지만 구토는 하지 않고 입안에 투명한 침이 반복적으로 맺히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의 기전은 앞서 설명한 증상들보다 더 복잡합니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다량의 염증 매개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들이 뇌의 구토 중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의 삼투압과 온도 변화는 미주신경을 통해 메스꺼움을 반사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느낌을 목이 조이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며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상 증상은 사소한 문제로 쉽게 치부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신 후 등 중앙에 깊고 둔한 통증이 느껴지는데 통증 부위는 고정되어 있으며 마치 주먹으로 척추를 누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는 췌장이 복강 깊숙한 곳, 후복막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췌장이 붓고 염증이 생기면 후복막 벽의 신경총을 직접 압박하게 됩니다. 수분 섭취로 인한 소화 반응은 췌장의 우열과 부종을 더욱 악화시켜 허리로 방사되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마사지하고 반창고를 붙이거나 척추 검사를 받는 것으로 반응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복부 앞쪽에 있는 췌장에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널리 퍼진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과식하거나 담석이 있는 사람만이 췌장염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담낭이 깨끗한데도 췌장염으로 사망하는 환자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원인 불명의 췌장염은 임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췌장염 사례의 약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일부는 유전자 돌연 변이와 관련이 있고 일부는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특정 약물의 장기 복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건강하다고 해서 췌장염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췌장염이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성 췌장염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심한 통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마치 신선한 고기가 서서히 마르고 굳어지듯 췌장 내부의 섬유화와 석회화 플라크가 조용히 형성됩니다. 5번째 이상 증상은 사소한 문제로 쉽게 치부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신 후 등 중앙에 깊고 둔한 통증이 느껴지는데 통증 부위는 고정되어 있으며 마치 주먹으로 척추를 누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는 췌장이 복강 깊숙한 곳, 후복막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췌장이 붓고 염증이 생기면 후복막 벽의 신경총을 직접 압박하게 됩니다. 수분 섭취로 인한 소화 반응은 췌장의 울혈과 부종을 더욱 악화시켜 허리로 방사되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마사지하고 반창고를 붙이거나 척추 검사를 받는 것으로 반응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복부 앞쪽에 있는 췌장에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널리 퍼진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과식하거나 담석이 있는 사람만이 췌장염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담낭이 깨끗한데도 췌장염으로 사망하는 환자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원인 불명의 췌장염은 임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췌장염 사례의 약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일부는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이 있고 일부는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특정 약물의 장기 복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활습관이 건강하다고 해서 췌장염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췌장염이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성 췌장염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심한 통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마치 신선한 고기가 서서히 마르고 굳어지듯 췌장 내부의 섬유화와 석회화 플라크가 조용히 형성됩니다. 식사 중 이러한 4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고혈당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당뇨병인가요? 식욕이 항상 이상한 것 같아요. 지난달 장 씨는 회사 건강검진에서 고혈당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니 식후 극심한 졸음을 느끼거나 심한 공복감을 느끼거나 혹은 아예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뇨병의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사실 비정상적인 혈당은 종종 조용히 나타나지 않아요. 특히 음식을 먹을 때 몸의 반응을 통해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호들을 무시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식사 중 나타나는 4가지 평소와 다른 행동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 다음 4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혈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저는 식사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몸이 떨리고 식사 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졸립니다. 식사 전에 어지럼증, 심기항진, 식은땀, 손떨림 등의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식사 직후 졸음과 무기력감을 느낀다면 이는 정상적인 배고픔이나 과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 반응성 저혈당증 또는 포도당 대사 장애라고 합니다. 이는 신체의 혈당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 분비가 너무 빠르거나 과도해져 혈당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동하는 현상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혈당 수치는 식사 후 천천히 상승했다가 점차 감소합니다. 그러나 췌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혈당 곡선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식전에는 급격히 떨어졌다가 식후에는 졸음을 유발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식전 및 식후 혈당 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OGTT를 받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식사량은 적지만 식후 갈증과 잦은 배뇨를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증이 더운 날씨나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갈증과 잦은 소변은 사실 고혈당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혈당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신장은 소변 배출량 증가를 통해 과도한 포도당을 배출하는데 이는 소변량 증가, 체액 손실, 그리고 물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구강 건조와 갈증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증상이 특히 식후 한두 시간 이내에 나타난다면 고혈당 반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식, 디저트 또는 설탕이 든 음료를 섭취한 후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면 식후 2시간 동안 혈당을 측정해야 합니다. 3. 식사 후 기분이 가라앉고 짜증이 나는 경우. 식사를 마치고 배가 부른데도 갑자기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지거나 심지어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건 당신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혈당 변동이 신경전달물질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인슐린 분비가 과다하게 촉진되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뇌에서 세로토닌, 5-히드록시트립타민, 합성에 영향을 미쳐 기분 변화, 불안, 과민성 등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매 식사 후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진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4. 식사 후 시야 흐림 및 일시적인 의식 상실. 점심 식사 후 컴퓨터 화면을 보면 눈이 뿌옇게 되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혈당의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혈당 수치가 높으면 안저의 미세혈관이 수축하거나 누출되어 망막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시야 흐림, 비문증 또는 일시적인 시야 결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력 문제는 흔히 눈의 피로로 오인되지만 증상이 항상 식후에 나타나거나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동반하는 경우 혈당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병원 안과 전문의들은 당뇨병성 망막증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시력이 흐려질 때쯤에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음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혈당 수치와 왜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이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에 포함된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인슐린은 이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여 신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췌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면,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 수치가 높아져 신체의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으면 가장 먼저 혈관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식사할 때 느끼는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따라서 식후 비정상적인 신체 반응은 종종 포도당 대사 장애의 첫 징후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면 포도당 내성 장애로 이어지고 결국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일 때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국가만성질환관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당뇨병 인지율은 50% 미만으로 당뇨병 환자 2명 중 1명은 자신이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포도당 대사의 초기 이상은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벼운 불편함이나 식후의 사소한 기분 변화 또는 피로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실제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망막병증,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족부질환,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혈당 수치가 비정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혈당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0세 이상. 가족력에 당뇨병이 있습니다. 과체중 또는 비만. 임신 중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 여성. 고혈압 및 고지혈증 병력. 증상으로는 식전 혈당 저하, 식후 졸음, 잦은 갈증 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를 권장합니다. 공복 혈장 포도당, FPG. 식후 2시간 혈당, EHPG. 당화혈색소, HbA1c. 췌장 기능 평가, C펩타이드, 인슐린 수치. OGTT, 경고 포도당 내성 검사. 혈당 조절은 무엇을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비정상적인 혈당 수치는 우려스럽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내당능 장애 단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면 정상 수치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으로 먹는 음식을 과식하지 말고 흰쌀, 쌀국수, 면류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십시오. 숨겨진 당분 섭취를 피하려면 설탕이 든 음료를 덜 마시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과식을 피하십시오. 귀리, 현미, 채소, 콩류와 같이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세요. 식후 적절한 신체 활동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 적당한 운동, 그리고 체중 관리 또한 혈당 조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혈당은 심한 불편함을 느낄 때만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특히 식사 중 발생하는 작은 변화들을 통해 혈당 수치는 서서히 상승 신호를 보냅니다. 식사 후 끊임없이 졸리거나 갈증을 느끼고 기분 변화, 시야 흐림, 이명 등을 경험한다면 이는 가벼운 증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혈당에 문제가 있다는 신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방치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식후 신체 신호에 대해 알아보세요. 주의하세요. 발에 나타나는 이 3가지 이상 증상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치료를 미루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3세인 장 씨는 최근 발이 차가워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을 씻다가 발가락이 갑자기 보라색으로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급히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 결과 의사는 그의 혈중 지질 수치가 높고 혈관이 상당히 좁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더 심각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노인장은 자신의 발에 나타난 이상한 징후들이 사실은 혈중 지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은 혈중 지질 수치가 높은 것은 단순히 혈액 검사 결과의 한 항목일 뿐이며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기 단계의 비정상적인 혈중 지질 수치는 종종 통증이나 증상이 없지만 우리 몸은 미묘한 신호를 통해 경고를 보냅니다. 특히 발은 이러한 경고를 가장 먼저 보내는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 환자의 발에는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중 지질 수치가 높을 때 발에 문제가 먼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중 지질이란 간단히 말해 혈액 속의 지방, 주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방이 혈관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혈관벽에 기름처럼 달라붙어 혈관이 좁아지고 경화되어 동맥경화증을 유발합니다. 발은 혈액순환계의 가장 끝부분으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혈관도 가장 가늘습니다.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아지거나 혈류 속도가 느려지면 발은 손상되기 가장 쉬운 부위입니다. 장기간 높은 혈중 지질 수치는 말초, 동맥으로의 혈액 공급에 영향을 미쳐 산소 부족 및 심지어 발 조직 괴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 작은 변화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발의 변화는 종종 의료검진 보고서보다 더 솔직한 신호입니다. 발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1. 아무리 여러 겹껴 입어도 발이 항상 차갑고 감각이 없어요. 따뜻해지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양말을 신고 담요를 덮어도 실내에서 발이 자주 차가워진다면 혈관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혈중 지질 수치가 높으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며 발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말초신경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무감각, 냉감, 저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말초동맥 질환 환자의 70% 이상이 초기 단계에서 발이 차가운 증상을 경험합니다. 평소 추위를 잘 타지 않는데도 발이 자주 차가워진다면 혈중 지질 및 혈관 상태를 가능한 한 빨리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한동안 걷고 나면 종아리가 아프고 쉬고 나서야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의학적으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알려진 이 현상은 하지 동맥경화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혈관 내 기름때, 가혈류를 심하게 막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걸을 때 근육은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만 좁아진 혈관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여 근육통, 부기,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몇백 미터만 걸어도 멈춰서서 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리가 약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는 고콜레스테롤로 인한 혈관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학회는 고지혈증이 동맥경화증의 주요 원인이며 간헐적 파행은 동맥경화증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3. 발가락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손발톱이 검게 변하며 심지어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발가락 색깔이 어두워지거나 보라색 또는 푸르스름하게 변하면 혈액순환이 심하게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조직 괴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궤양과 골미 생겨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혈중 지질 이상뿐만 아니라 당뇨병성 족부 질환이나 심각한 동맥 폐쇄성 질환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또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발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발가락 색깔이 평소와 다르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용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심근경색,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온상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400만 명 이상이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며 이 중 상당수가 이상지질혈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겪고 나서야 비정상적인 혈중 지질 수치를 알게 된다는 점인데 이는 마치 발밑에 지뢰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발에 나타나는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사실 신체가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실제로는 심각한 위험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혈중 지질을 조절하려면 약물 복용보다 다음 4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도 생활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가볍게 먹되 싱겁게 먹지는 마세요. 저지방 식단은 기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적절한 기름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리브유나 아마씨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을 더 많이 사용하고 동물성 지방과 트랜스 지방,
크림, 케이크, 튀긴 음식 등의 함유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귀리, 현미, 콩, 잎채소와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세요. 이러한 식품은 LDL 콜레스테롤, 일반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짐,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최소 30분씩 운동하세요. 운동은 천연, 지질 저하제입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중 지질 수치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혈관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심혈관질환센터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운동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권장합니다. 3. 체중, 특히 복부 지방을 관리하세요. 허리둘레가 크면 혈중 지질 수치가 높을 확률이 커집니다. 맥주배는 외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축적의 징후이며 이는 고지혈증 및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문제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90cm 이하, 여성의 경우 85cm 이하인 것은 만성질환 예방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4.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을 끊고 음주량을 줄이십시오. 흡연은 지질 산화를 악화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며 알코올은 중성지방 수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 지질 수치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흡연과 음주가 악화 촉진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높은 혈중 지질 수치는 본질적으로 느리고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발은 종종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발이 차갑거나 감각이 없거나 걷기가 힘든 것과 같은 사소한 문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러한 증상들은 혈관의 실제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특히 발에서 보내는 신호를 포함하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로 혈관을 보호하세요.